네, 우리 지난 시간에 필리프 4세까지 했었죠. 그래서 필리프 4세로 이제 프랑스는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 또 그 사이에 이제 스페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을 이제 또 다시 이렇게 그려보면은,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영국 있죠. 그럼 여기에 뭔가 꽤 큰 지역이 있는데 왜 유럽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에 의해서 돌아갔느냐라고 하냐면은 요 지역을 스페인 혹은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거든요. 네. 이 지역이 그 서구권이 아니었어요. 아, 네. 예, 여기가 그 이슬람권에 속해 있어가지고 흔히 말하는 서구 유럽이라고 하는 그 세력권 안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아, 네. 예, 언제까지냐면은 1492년까지 안 들어가 있었어요. 아,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중세 유럽 얘기할 때 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상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안 들어가고 그 무슬림 세력권 안에 이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수복이 되고 나서 이제 스페인이 생기죠. 그리고 스페인이 그 자체로는 약간 좀 치우쳐져 있어서 유럽의 중심이 되기는 어려운데 오히려 치우쳐져 있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이후로 오히려 스페인이 프랑스하고 독일 지역을 압도하는 강대국으로 한번 이렇게 확 떠오릅니다. 아, 네. 근데 그때 딱 한 번이에요. 네. 그때 딱 한 번 진짜 유럽의 최강대국으로 한번 딱 떠올랐다가 아메리카 대륙 발견할 때쯤 해서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제 기울기 시작해서 다시는 유럽의 중심으로 아직까지도 아, 가지 못하는 축구의 중심지긴 하죠. 네. 그쵸. 재현이 축구 네. 좋아하니까 EPL하고 라리가가 양대 기둥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리가 라리가입니다. 네, 네. 그게 양대 기둥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유럽 세계로 움직이는 기둥은 아직도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구 유럽의 역사를 얘기를 할 때 이제 스페인 지역은 항상 이렇게 약간 좀 곁다리로 나중에 정리하는 정도로만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중요한 어쨌든 역사적 스페인 지역이 이 이슬람 세력에 속해 있다가 이제 요 중세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그쯤에서 이제 다시 서구 유럽 기독교 세계로 다시 복속이 돼요. 그 사건을 이제 우리가 레콘키스타가 다시 수복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무어 왕국이라고 있는데요. 왜 무어 왕국이냐? 그 서구권에서 이제 그 부르던 거예요. 그 아프리카 지역을 이제 횡단해가지고 그 스페인 지역에 왕국을 세우거든요. 근데 북아프리카 지역의 그 민족들, 이슬람을 받아들인 민족들이 하나의 민족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서구권에서는 막 이렇게 구분하기가 이제 조금 번거로웠던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의 민족으로 그냥 이렇게 부른 거예요. 무어인이다. 이렇게 해서 무어 왕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어인은 원래 북아프리카에 넓게 펴져 살던 이슬람 교도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동아시아인 뭐 한 요 정도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 그게 이제 하나의 족속 민족을 가리키는 말처럼 이제 막 쓰여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거죠. 거기에도 다양한 민족들이 있어요. 자, 그들은 스페인의 서고트 왕국을 무너뜨리고 서고트 왕국 어디서 많이 들어봤었죠? 네. 많이 들어봤죠. 그, 네, 뭐지, 로마, 그, 그, 네, 맞아. 로마 그 게르만족을 이동시키면서
이동하면서 로마 왕국이 무너지잖아요. 그쵸? 네. 그 무너진 지역에 게르만족들이 정착하는데 동고트 왕국이 있고 서고트 왕국이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리고 그 서고트 왕국이 어디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했었던지 기억나요? 바로 이 스페인 지역에 자리를 잡았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로마가 서로마가 무너지는 게 한 470년경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한 AD 한 7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이 그때쯤 발흥해가지고 퍼져나가서 급속하게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한 거기서 서고트 왕국이 한 300년 가까이, 그쵸? 아, 300년까지는 안 되겠구나. 한 250년? 네, 200년 조금 더 되겠네요.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북아프리카를 통해서 이제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외 진출을 모색하면서 이제 거기 이제 건너오는 거죠. 북아프리카에서 스페인 지역으로 건너와서 이제 뭐 그 공격을 하는데 이제 서고트 왕국이 이제 그거를 감당을 못하고 멸망을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피레네 산맥까지 넘어서 피레네 산맥 어디 있는지 얘기했었죠. 그쵸? 예, 스페인이 있고 아, 여기 프랑스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요 중간에 산맥이 하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네. 기억하실까요? 네,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이베리아 반도하고 프랑스를 국적이 뭐냐 나눠주는 자연 지물이에요. 근데 요 피레네 산맥까지도 넘어서 프랑스 지역으로 진출을 한 거죠. 자, 근데 네. 이거를 격퇴한 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프랑크 왕국의 궁제, 재상이죠. 재상으로 있었던 카롤루스 마르텔이 이거를 예. 기억나. 기억하시죠? 그쵸? 네. 네.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카롤루스 마르텔의 손장가가 샤르마뉴잖아요. 그쵸? 네. 손장가 아들인가 좀 가물가물한데 하여간 그래서 아마 손자가 맞을 겁니다. 카롤루스 마르텔의 손자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가 이제 더 세력 확장을 못하게 되고 이슬람교도는 어디서 멈추는 거예요? 요 이베리아 반도에서 멈춥니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이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슬람 교도들은 스페인에 이제 코르도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한 여기쯤 이렇게 있어요.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왕국의 규모를 점점 키워나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왕국의 확장을 도모하는데 다 성공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요 산맥 지역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이제 그 고트족의 분파들 있잖아요. 잔당들, 분파들 이런 애들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네. 그러니까 주력이 이제 여기서 아마 꺾여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살아남는데 성공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오히려 역습을 가하면서 조금씩 어, 이 스페인 북쪽으로 이렇게 영역을 늘려나가는 이런 역사가 진행이 돼요. 네, 네. 근데 요런 그 상황이 찾아오기 전에는 뭐예요? 계속 이 밑에서 밀고 올라오는 거니까 쭉 밀려가지고 요 산맥 근처에서 겨우 살아남는 요런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한 800년 경에 이르게 되면은 북부 지역에 여기서 말하는 거 요 이제 산맥 근처에요. 요 근처에 위치한 바르셀로나, 레온, 나바르라고 하는 지역만 남게 됐어요. 요 세 왕국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요 레온이라고 하는 왕국이 아까 말했던 그 서고트 왕국 있잖아요. 그쵸? 그 살아남았다고 하는 서고트 왕국 분파 있잖아요. 그쵸? 그 네. 왕국의 후예들이 세운 왕국이 이 왕국이에요. 레온 왕국. 네.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북부 지역이 이제 조금씩 수복되면서 여기에 이제 이만한 카스티아 왕국이라고 생겨요. 카스티아 그 왕국이라고 생기는데 이게 원래 레온 왕국의 백장령으로 시작해요. 백장령.
아, 네. 백장령으로 시작하는데 영지가 점점 커지고 이제 그 공을 많이 세우다 보니까 이게 따로 나중에 독립을 하게 돼서 카스티아 왕국이 돼요. 아, 네. 예. 그리고 나중에 카스티아 왕국하고 아라곤 왕국인가? 예, 아라곤 왕국하고 합병을 하면서 그래서 합병은 결혼을 통한 합병이에요. 그러니까 왕하고 여왕하고 그 결혼하면서 하나의 나라가 돼요. 그러면서 탄생하는 게 바로 스페인입니다. 네. 예, 그리고 요 스페인이 뭐예요? 여기 이 전체를 통일을 하게 되는 거. 이베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게 돼요. 아, 네. 재밌죠? 예,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가 통일되는 거고, 그리고 재현이 축구 잘하니까 알겠지만 스페인 옆에 여기 포르투갈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그쵸? 네. 예, 그 유명한 호날두의 나라. 그쵸? 네. 그쵸. 예, 여기는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은 이 카스티아 왕국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쵸? 네. 이 카스티아 왕국이 성립이 되는데 어 여기 약간 좀 헷갈리긴 한다. 여기에 이제 그 또 여기가 또 백장령이 또 될 거예요. 카스티아 왕국의 백장령일 겁니다. 선생님 기억으로는. 예, 네. 카스티아 왕국의 백장령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또 여기서 또 잘 싸워서 어느 정도 공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거를 하나의 왕국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여기 포르투갈 왕국이 됐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카스티아 왕국의 백장령이었는지 다른 나라의 그러니까 프랑스의 백장령이었는지 부르고뉴 백장령이었는지 약간 헷갈리거든요. 네. 예, 근데 하여간 두 개가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면은 요 카스티아 왕국도 어떻게 세워지냐면은 이제 요 레온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는데 여기가 우리 이번 기회에 뒤에 나와요. 이번 기회에 요 스페인 반도를 수복해 봅시다라고 요 유럽에다가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네. 요때가 언제냐면은 십자군 원정할 때예요. 네. 예, 십자군 원정 예루살렘만 수복하러 가지 말고 어디도 수복하자는 거예요? 잃어버린 스페인 반도도 수복합시다라고 호소하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여기에 호응해서 가서 이 카스티아 왕국을 세우는 그 귀족이 프랑스의 영지를 갖고 있는 귀족이 가서 여기서 이걸 세우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프랑스의 그런 어떤 전력들, 기사단들이 가서 이렇게 쭉쭉쭉 세워가기 때문에 여기 그 나중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이 부르고뉴의 백장령이었나, 카스티아의 백장령이었나 헷갈리긴 하는데 큰 맥락에서 보면은 그게 그거라는 거죠.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하여간 네.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나라들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병합이 되고 나중에 큰 나라 그 두 개가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병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따로 독립하게 되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이제 그 코르도바 공국이라고 하는 데를 요 카스티아 아라곤 왕국이 쳐서 결국 무너뜨리면서 이베리아 반도가 스페인과 포르투갈 두 나라로 정리가 됐던 겁니다. 이제 그 역사를 이제 다시 쭉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시계를 돌려서 어려울 때는 이렇게 세 개의 나라만 겨우 각기 생존하는 거죠. 그렇죠? 따로따로 네. 생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네. 자, 근데 그 역사를 다루기 전에 이제 무슬림들이 점령한 스페인에서의 그런 삶은 어땠느냐, 요거를 먼저 정리를 해보면은 어땠을 것 같아요? 삶이요? 네, 실제 삶. 무슬림들이 다스렸으니까 막 되게 힘들고 막 어렵고 극심한 뭐 네. 기근에 시달리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무슬림들이 다. 네, 그래도 무슬림들인데. 네, 그랬을 것 같죠, 그쵸? 네. 그런데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 아,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게르만족이 들어와가지고 사니까 게르만족의 관습과 생활 양식을 갖고 살았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유럽은 오히려.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예요? 상하 수도도 이제 그 건설하고 운영할 줄을 모르게 되고, 그러니까 그 목욕탕, 그 로마에 그렇게 많았던 목욕탕들 이런 것들이 다 문 닫게 되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1년에 한 번 목욕하면은 많이 하는, 그쵸? 그런 네, 상황으로 가게 됐던 거 기억하시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얘네들은 아이고 그 자주 씻으면 오히려 몸이 허약해져 막 이러고 아, 그래서 돈 벌린다. 막 일찍 준. 예, 예, 그쵸. 그리고 막 먹다가 막 던져가지고 썩으니까 그거 가리려고 그 향기 나는 그 골풀 깔아두고, 그쵸. 이렇게 살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쵸.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야만적인 수준에서 약간 더 아, 네, 로마의 유산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이제 로마 이후에 중세 유럽이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데 이 그 이슬람권은 오히려 그게 그렇게 진행이 안 됐던 게 여기 이제 나와요. 서구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리스 문화와 페르시아의 문화가 이슬람을 통해서 보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의 저작들 본토인 저기 유럽 지방에서는 다 소실이 되었는데 이거를 누가 보존하고 있었어요? 이슬람권에서 아랍어로 번역해서 보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네, 예, 그리고 그걸 나중에 다시 재번역해서 다시 소개된다고 얘기하죠. 그 르네상스 시대 때,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얘네들은 문화의 단절이 없었던 거예요. 로마는 뭐예요?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그 발전했던 문명과 문화가 단절이 되고 그 어떻게 보면은 야생에서 막 뛰어놀던 사람들의 문화 관습이 접목이 되면서 그 예전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갈 그 기반을 잃어버렸죠. 그쵸? 그래서 네. 문화의 단절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 극심한 사회적 혼란, 교육 부족, 빈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유럽이라고 부르는 지역을 이렇게 덮치게 되는 거죠. 네. 그에 반해서 이제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지역 있잖아요. 그 우리가 아랍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저기 유프라티스 티그리스강 유역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그쵸? 이집트 네. 문명도 있고 이런 데는 문명의 단절이라고 하는 걸 겪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예, 네. 거기를 정복한 사람들, 패권자들은 바뀌었어도 그 문화와 전통과 역사가 단절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슬람 세력이 일어났지만 그 고대 문화 유산들을 이슬람 사람들이 그대로 흡수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또, 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더 개량도 하면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북아프리카를 타고 스페인으로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니까 특히 우리 전에 반달 같은 족속은 굉장히 악명 떨쳤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파괴하는 게르만족, 그쵸? 네. 네. 그런 지역에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게 되다 보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영유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스페인 지역은. 아, 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의 유럽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래서 우리 전에 영주의 삶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네. 예, 영주들도 엄청나게 고생하잖아요. 그쵸? 그 돌탑 안에서 있으면 그 돌이 막 한기 막 엄청나게 막 아, 네. 내뿜어가지고, 그거 막는다고 막 가죽 걸어놓고 살고 이랬잖아요. 그쵸? 예, 네. 유일한 난방 수단이 벽난로인데 그 돌탑 안에서 그거 떼면 어때요? 막 연기 막 매캐한 거 아, 안에 막 다 끼고 막 이런 삶이었잖아요. 그쵸? 예, 뭐 상하수도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물 길어다가 살아야 되니까 안 씻는 거 기본이고
예, 네. 이런 게 이제 그 독일, 프랑스, 영국 지역의 설령 영주라고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영주들의 그 삶 얘기했을 때 나이 마흔만 돼도 천수를 누리셨군요 하면서 아, 네. 축하해주는 이런 네. 상황이었잖아요. 차가운 네. 외풍이 불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집에서 생활한 반면 이게 이제 그 중세라고 부르는 그 로마의 멸망 이후로 유럽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았던 일반적인 모습인 거예요. 예, 네. 열악한 환경에서 그쵸? 예, 네. 고된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열심히 피 터지게 자기들끼리 싸우는 예, 이런 게 이제 실제 그 중세의 생활상이었던 거죠. 네. 그에 반해서 스페인 지역은 어떻게 됐느냐? 거대한 도시, 그쵸? 네. 그리고 그 도시 안에 공중 목욕탕을 여러 개 만들어 운영할 정도로 편안한 생활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문화유산들이 그대로 개선이 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귀족들은 집에 배관 시설, 상하수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온수와 냉수입니다. 네, 냉수뿐만이 아니라 뜨거운 물까지도 이렇게 흘러나오게 하는 그 시설을 갖췄고요. 정원에는 호수까지 조성해 놓고 이제 산책하고 집안은 고급스러운 모자이크, 우리 모자이크 얘기했었죠, 그쵸? 비잔틴 지역에서 발달해서 아랍권에서 그 활용했던 그런 걸로 이제 모자이크 장식하고요. 그다음에 바닥에는 부드러운 양탄자를 깔게 됩니다. 우리 그 유럽에서는 이제 뭐예요? 약간 좋은 향기 나는 말린 골프 깔고 있을 때 여기는 뭘 까는 거예요? 바닥에 러그, 그렇죠? 아, 네. 예, 러그 카페트 까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서구권 가면은 집에 카페트하고 러그가 깔려 있죠, 그렇죠? 네. 예, 그게 여기서 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바닥에서 찬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네. 이 말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고, 유럽 지역에서는 얼마나 살기 어려웠겠어요. 그쵸? 아, 네. 그쵸? 집에 들어오면 뭔가 조금 평온하고 안락하고, 아, 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죠. 그쵸? 네. 네. 없었겠죠. 자, 그 밖에도 무어인들은 스페인 사람들에게 작물을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한층, 앞선 농사 기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게르만족 사람들이 농경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그쵸? 예, 네. 약탈하고, 그리고 방목했잖아요. 뭐, 돼지나 이런 거 숲에다가 풀어놓고 그런 거 잡아먹고 살고 이랬기 때문에 뭐 농경 기법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또 잊혀지는 거죠. 그래서 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제 현지인들한테 이제 농사 짓는 법들을 알려주고 근데 뭘 길러야 되나요? 이러면 아, 뭐예요? 쌀을 심어라.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면을 만들어라. 그쵸? 예, 그리고 네. 이제 복숭아, 오렌지, 레몬 요런 것들을 이제 소개해줘서 거기에서 이제 기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 네. 예, 그리고 전 유럽의 학자들은 과학과 수학이에요. 요 두 과목을 공부하려면은 무어 왕국의 대학으로 찾아와서 유학을 했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과목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었다고 해요. 예. 아, 네. 그러니까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문화와 단절과 파괴가 얼마나 심각했었는가가 여기서 잘 드러나죠. 그쵸? 네. 학교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네. 특히, 특히 과학과 수학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건 전무했다는 거죠. 그쵸? 네. 참, 아이러니예요. 그쵸? 그리스에서, 상당히 많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그 뭐냐 우리가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 뭐 이런 사람들 그쵸? 수학 배우다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지역이 유럽인데 그거를 배우려면은 아랍이 저기 점령한 스페인으로 유학을 가요.
아, 네네. 예, 배울 수 있는 예, 이런 상황으로 이제 예, 치달았던 게 이제 그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한 그 충격, 문화 단절, 이제 파괴 이런 것들의 영향력이 이런 데서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예, 네. 그에 반해서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그 자기의 고대 문화와 유산들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누리면서 예, 살아갔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 십자군 원정 처음에 일어났을 때 네. 사람들이 가서 이제 처음에 그 재현이랑 비슷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저 이교도들 저 뭐 개 돼지처럼 살고 있겠지. 그러니까 자기들도 사실 굉장히 아, 잘, 예,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참 안타깝게 살고 있지만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 심하게 그쵸? 막 네. 헐벗고 막 그냥 그냥 나뭇잎 같은 거로 그냥 어디 하나 가리고 뭐 겨우 하나 뭐 어디 뭐 열매 같은 거 따서 뭐 이러고 살고 있겠지. 뭐 지네들이 뭐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 하고 십자군 원정 간다고 가서 실제 거기 그 아랍 지역 동방 지역에 가서 내려보니까 어때요? 막 사람들 잘 살고 막. 이걸 볼 거 아니에요, 이걸. 아, 양탄자. 이거 볼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어떨까요, 기분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눈이 휘둥그레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 네. 우리가 구한말에 조선시대 때, 아, 저 서양 귀신들, 뭐 이러면서, 네. 그쵸? 뭐 굉장히 이제 그, 폄하하면서 살았잖아요. 야만족처럼 오랑캐들, 서양 오랑캐들, 뭐 허여멀건한 이런 애들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 나중에 미국에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초청 받아가지고 가니까 밤에 뭐예요? 가로등이 쫙 하고 들어오죠, 그쵸? 네. 그러니까 어때요? 놀라가지고 밤에, 도깨비불이라고. 아, 예, 얼마나 놀라요, 그쵸? 네. 밤에 뭐 이렇게 불이 타지도 않고 갑자기 불이 촥 들어왔다가 그냥 네. 환하게, 그쵸?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니까 뭐 전기를 뭐 통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 그쵸?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충격받았잖아요, 우리 그 구한말에,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소중화 문명권에서 굉장히 문화와 문명이 앞선 줄 알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구한말에 그 실제 상황을 돌아보고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죠, 그쵸? 네. 그 거의 그 정도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십자군 원정 갔을 때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 뭐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쵸? 예, 네. 더는 이제 뭐예요? 땅에 속한 그런 부속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야, 저기 있는 거 좀 이렇게 잘 들여와서 나도 우리 가족들 조금 좀 사람답게 네. 살아가는데 일조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영지를 탈출해가지고 도시로 막 모여들면서 큰 도시들이 형성되고 그 도시 문명이 형성되면서 이제 그 근대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됐었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네.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 기초가 이제 요런 거예요. 아, 예, 그 이슬람권은 고대 문명을 유산을 이어받아서 삶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는 거죠. 그쵸? 그에 네. 반해서 서구 유럽은 사실 그것의 발상지임에도 불구하고 게르만족의 이동이죠. 이동으로 인해서 단절되고 무너져서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나중에 알게 되니까 충격을 받고 그렇죠? 네. 예, 우리가 살던 삶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알고 충격을 받고 빨리 저것을 좀 도입을 하고 우리도 저런 삶을 살아보자 하게 되면서 중세라고 하는 사회상이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사회상이 출범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네. 역사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그 스페인 지역이 이제 수복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십자군 원정이 일어나는 그 즈음에서 이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십자군 이제 초반기예요. 초반기쯤에서 이 무어 왕국이죠. 그러니까 코르도바 왕국이 21개의 소규모 왕국으로 쪼개지는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면요. 이제 무어 왕국이라고 했을 때 코르도바의 칼리프라고 하면서 이제 스스로 칼리프라고 이제 그 하게 되는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오게 됐잖아요. 이집트도 그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네. 코르도바의 칼리프라고 해서 이제 그 지역으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요때쯤 하게 돼서 서로 칼리프를 하겠다고 자기들끼리 박 터지게 싸워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소규모 왕국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통합된 그런 어떤 그 왕국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심점이 없는 각자의 그런 어떤 세력들을 갖고 각자 행동을 하는 21개짜리 소규모 네. 네, 그런 어떤 어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부족 국가. 네, 소규모 아, 부족 국가처럼 쪼개졌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절호의 아까 말했던 레온 왕국 같은 데선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힘을 하나로 못 치니까 이게 이렇게 쪼개졌을 때 21개로 쪼개졌을 때 좀 더 큰 게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요랬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레온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는데 얘는 못 쳐요. 그쵸? 근데 얘네가 하나로 뭉쳐 있을 때는 엄두도 못 내죠. 오히려 내가 생존의 위협을 받죠. 그쵸? 네. 쪼개졌으니까 이제 어때요? 얘는 쳐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죠. 그쵸? 네. 근데 얘를 치고 있는 동안에 얘가 얘를 도와주거나 나를 역습을 한다거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 레온이라고 하는 왕국이 여기를 이제 친교하는 듯 하면서 여기를 잡아먹고, 그쵸? 네. 네. 그리고 또 여기로 잡아먹고. 그럼 어때요? 좀 커졌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어때요? 여기를 또 잡아먹고. 요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그, 군사 원조를 어디서 받아요? 아까 말했던 프랑스에다가 십자군 호소를 하면서 기사들을 공급을 받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 소규모 왕국들을 점령하고 병합하면서 그 영토들을 늘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유럽의 기사들인데 주로 프랑스 지역의 기사입니다. 왜냐면 가깝잖아요. 그쵸? 산맥 하나만 넘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카스티아 왕국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요. 카스티아 왕국의 알폰소 6세 때 엘시드라고 하는 사람이 발렌시아 여기 굉장히 그 발전한 도시예요. 여기를 이제 정복해서 이제 그 명성을 크게 떨쳤다고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흐름을 결국 그 되돌리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권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쪼개진 왕국을 어떻게 다시 수습을 해가지고 다시 큰 세력 대 세력으로 이렇게 붙어서 이제 그거를 저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결국 끝까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각조각 나눠진 상태로 계속 조금씩 따먹히는 게 한 200년 가까이, 200년, 300년 가까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차례차례 톨레도, 세비야, 포르투갈 이런 데가 다 이제 주요 도시예요. 주요 도시들이 다 넘어가게 되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요 지역이 이제 그 백작의 영지로 주어지게 되면서 처음에 포르투갈 백작으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네. 그의 아들이 이제 그 공을 세우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결국 교황한테 인정을 받아서 독립을 하게 돼서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가 1139년에 세워지게 되고요. 이 이후로 계속 남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길게 세워지잖아요. 그쵸? 네, 처음에 네. 세워질 때는 한 요 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네. 계속, 그러니까 조금만 나라들 계속 점령해 가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아까 말했던 이제 나머지 지역 있잖아요. 그쵸? 아까 네. 말했던 나머지 지역은 이제 크게 카스티아와 아라곤 요 두 지역으로 이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요 지역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의 왕국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요 마지막 남아 있었던 그라나다, 아까 말했던 코르도바 있는 그라나다 요 지역 있잖아요. 요 지역이 이제 끝까지 버티다가 얘네들이 하나가 되니까, 하나가 돼서 같이 쳐들어오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못 버티고 함락이 돼요. 1492년에, 그쵸? 예, 네. 함락이 되면서 이베리아 반도 전체가 이제 서구 유럽에 다시 온전히 다 이렇게 복귀가 되는, 수복이 되는 그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레콘키스타라고 부르는 이제 그 십자군 수복, 그 이베리아 반도 수복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요렇게 해서 그 스페인 지역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소속이 된 거예요. 다시. 네. 네, 이슬람의 발흥 이후로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요 스페인 지역은 잠깐 잊혀졌다가 한 800년 가까이 잊혀졌죠. 그쵸? 네. 네, 잠깐 잊혀졌다가 다시 1492년에 이제 요 수복 운동이 종결이 되면서 이제 그 유럽의 역사로 다시 이제 그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곧이어서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면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니까 오히려 이 지역이 유럽의 중심으로 떠올랐다가 금방 아, 하여간 이제 잠시 뒤에 전성기 유럽 그 역사에서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럽의 중심지로 떠올랐던 그 황금 시대가를 이제 곧 열게 되는데, 그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